거름난 서울 서초구에서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창업자들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의 노른자위 상권에도 빈 상가와 사무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운영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생계형 운전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속률도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영철 북한 중앙위 부위원장이 내일 새벽 뉴욕에 도착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비핵화談판에 나섭니다. 판문점에서는 북핵 반출을 담은 트럼프 리스트를 놓고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사장이 경찰에 2번째로 소환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이사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경찰에는 전담 부서조차 없고 처벌도 미약합니다. 더 깊은 뉴스로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쏠려서 제 눈에 핏줄이 터질 만큼 분노하고 제가 가장 행복할 때 내 남편한테 이걸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는 위협받는 자영업자의 생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임대료도 높아진 게 부담입니다.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많다는 서울 서초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폐업하는 점포가 새로 문을 여는 점포보다 3배 많다는데요. 김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산한 가게를 볼 때마다 주인은 한숨을 내쉽니다. 한때는 장사가 꽤 잘 됐던 서울 서초구의 한 칼국수집입니다. 8년간 이곳에서 장사를 했다는 주인은 요즘처럼 힘든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처럼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손님들 주머니도 가볍고 인건비는 오르고 임대료는 점점 올라가고 답답하네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도 부담인데 경기 불안으로 가게를 찾는 손님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그렇죠. 제대로 되는 데가 몇 군데 없을걸요, 여기는. 뭐, 생활 자리 간판 뭐 하는데. 시중에도 따르면 장사가 안 되니까 조금 어렵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 24시간 운영했던 유명 패스트푸드점은 최근 심야 운영 시간을 줄였습니다. 서울 시내 100개 점포 가운데 매달 새로 문을 여는 곳은 2.4곳. 문을 닫는 점포는 훨씬 많은 4.3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초구는 폐업률이 창업률의 3배에 달합니다. 최근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상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세무서입니다. 이젠 폐업 신고를 하려면 번호표를 뽑아야 할 만큼 세무서 민원 창구는 자영업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 부촌으로 불리는 서초구도 자영업자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노른자 상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압구정은 물론 청담, 신사 같은 주요 상권에는 빈 상가가 늘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층은 물론 2층까지 임대문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보입니다. 병원과 카페가 문을 닫으면서 오가는 이가 많은 대로변 상가 4곳이 수개월째 텅 비었습니다. 청담동 명품거리는 명품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경기 침체에 임대료 부담이 겹쳐 주요 브랜드가 점포를 빼면서 임대료를 20% 가까이 내리고도 1년째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 상권인 가로수길 대로변에도 이렇게 입주할 사람을 찾고 있는 빈 상점이 적지 않습니다. 올 1분기 가로수길 상가 임대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내렸습니다. 강남 상권 중 가장 큰 하락세입니다. 줄어든 고객과 매출이 임대료를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뭐 한 3년 전값, 4년 전값, 1년 전값 그대로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강남 주요 상권으로 확산된 공실률 증가 현상이 매출이 인건비와 물가 인상을 못 따라잡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일을 감당할 그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빈 상가가 불황의 예고탄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이번엔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재료값은 줄줄이 오르고 매출은 여의치 않자 음식 가격을 올리는 대신 이 반찬 가짓수를 줄여 수지 타산을 맞추려는 식당이 늘고 있다는데요. 홍유라 기자입니다. 부담 없는 돈으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반집.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올리지는 못하고 6,000원이라는데 그 대신 고통이 심하죠. 손님도 없고 이대로 가면은 이 업도 접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 식당 주인은 반찬 가짓수를 줄였습니다. 이 음식점은 작년 9월에 10가지 제공하던 반찬을 8개로 줄였는데요. 작년 12월부터는 하나 더 줄여서 7개의 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찬의 단골 손님인 호박과 무, 고춧가루 가격이 40% 넘게 치솟는 등 농축수산물 물가가 줄줄이 올라 서민식당에서 제공하던 푸짐한 밑반찬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주던 거 안 주면은 좀 그런 거는 서운할 때가 있긴 하죠. 물가 올랐구나 체감되기도 하고. 속상하죠. 그전에는 양껏 먹을 수 있었는데 좀 눈치도 보이고 더 먹으려고 하면. 불황과 고물가 이중고에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는 날에는 노후 경유차의 시내 운행을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이틀 뒤부터 2.5톤 이상 경유차 32만 대가 단속 대상이 되고 내년 3월부터는 220만 대로 확대되는데요. 이 노후 경유차를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견인차 운전기사 서승환 씨가 차량에 시동을 겁니다. 서 씨의 차는 2004년 등록한 노후 경유차. 이틀 뒤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시내 운행이 금지됩니다. 단속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일감이 부족한 서 씨 형편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매연 저감 장치를 달면 단속에서 예외가 되지만 최소 수십만 원을 자비로 내야 합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감 장치를 다루려면 일단 시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언제 시간이 돈인데. 폐차를 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지만 다른 차를 사기에는 부족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차량을 폐차를 해서 그 돈을 받은 다음에 다른 그 차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당장은 유예 대상이지만 내년 3월부터 단속 대상이 되는 2.5톤 미만 노후 경유차주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5톤 미만 경유차는 중소자영업자의 대표적인 생계수단입니다. 한번 만들어 팔아먹으면 폐차할까지 매연 같은 걸 자동차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미세먼지 배출 부담이 서민에게 편중됐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노후 경유차는 220만 대. 서민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정교한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생소한 모델로 운영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여기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10대 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 9개에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광공업 생산이 크게 줄었고 수출과 신규 일자리도 따라서 줄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건설 기성액도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나랏돈이 풀린 덕분에 민간 소비는 상승했습니다. 분배 지표를 살펴볼까요? 상하이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는 통계에 이어 오늘은 월 평균 소비액수도 4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만 봐선 거의 낙제점이지만 청와대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 확고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대통령도 다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발탁됐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소득 주도 성장, 국민 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1년이 지나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자 소득 주도 성장 기조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픈 지점이라고 했지만
장 실장이 이끄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같은 소득주도 성장 주요 정책의 수혜자는 하위 20%가 아니라 그 위 계층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하위 20%의 가계소득 감소는 소득주도 성장과 무관하며 이는 경제정책의 사각지대라고 청와대는 설명합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의 결과는 보완책 마련이었습니다.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소득주도 실질 성장인지 제대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아닌 장하성 실장에게 힘을 실어줘 한국 경제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밤 사이 뉴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담판을 벌입니다. 이 만남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제때 열릴지를 가닥짓습니다. 회담이 잘 풀린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정훈 특파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 지휘해온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일 뉴욕에 도착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납니다. We are still finalizing exactly what these meetings will look like, but the Secretary will be heading up to New York tomorrow, and I believe returning sometime on Thursday.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핵폐기와 체제 안전 보장을 논의한 양국이 사실상의 합의문 초안을 만들기 위해 담판을 하는 겁니다. 뉴욕으로 가기 전 폼페이오 장관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합니다. 김 부위원장도 뉴욕의 북한 대표부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실시간 훈령을 받으며 협상을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회담에 진전이 있다며 기대감을 보였지만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성과가 있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전격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신뢰 형성 여부를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2000년 이후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베이징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항공편 예약과 취소가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정동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최광일 외무성 북미국 국장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 등 실무진이 뒤를 따릅니다. 1박 2일간 베이징에 머문 김 부장의 일정은 007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어제 서우드 공항에 도착한 직후 종적을 감춘 김 부장은 꼬박 하루가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며 동선을 최대한 숨긴 겁니다. 김영철 부장 일행은 3번의 비행기표 취소 끝에 오늘 오후가 되어서야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 부장의 방중 소식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중국 외교부 역시 김 부장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면서 억측을 부추겼습니다. 关于你提到的这个问题，我没有这方面可以提供的信息。 김 부장이 국빈 숙소인 조어대로 향했다는 추측도 나오면서 북중 간 고위급 접촉이 있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과 미국이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뉴욕 방문을 앞둔 김 부장과 중국 측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이번에도 김영철 소식입니다. 4년 전 북한이 미국 영화사를 해킹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오바마 행정부는 그 배후로 바로 김영철을 지목했었는데요. 이번 뉴욕 방문의 때를 맞춰서 미국 정부는 북한 해킹 경계령을 올렸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토크쇼 사회자가 미국 CIA의 김정은 암살 지령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영화 더 인터뷰. Kim must die. That's the American way. 개봉 전 영화를 만든 소니 픽처스가 해킹당했고 미 연방수사국 FBI는 북한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당시 국가정보국장은 소니 해킹 책임자로 김 부위원장을 콕 집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But cyber is a powerful new realm for them, where they believe they can exert maximum influence at minimum cost. 미 FBI와 국토안보부는 김 부위원장의 뉴욕행이 거론되는 시점에 북한의 해킹 조직 히든 코브라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이번 회담이 단지 북한의 다른 불량 행동을 눈감아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는 등 북미 회담 의제에 북한 해킹 근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오늘 미국과 북한이 사흘 만에 판문점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은 사흘 전 첫 만남 때 북한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이 담긴 이른바 트럼프 리스트를 전달한 것 채널A가 확인했습니다. 이틀간 고심했을 북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답을 가져왔을까요?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성김대사 등 미국 대표단이 탄 차량이 통일대교를 지나 판문점으로 향합니다. 3시쯤 다시 나왔는데 오전 10시부터 4시간 반가량 북측과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은 건 지난 27일 첫 만남 이후 사흘 만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실무 접촉 첫날 성김 대사가 핵 반출 등 대통령 요구를 담은 일명 트럼프 리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물어보겠다며 3시간 만에 회담을 끝냈고 어제까지 답이 없다. 오늘 두 번째 접촉이 이루어진 겁니다. 최선희가 트럼프 리스트에 대한 답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큰데 만약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면 내일 폼페이오, 김영철 담판에서 결론 지어질 공산이 큽니다. 일단 트럼프 리스트에는 핵탄두와 핵물질, ICBM 같은 반출 대상은 들어있지만 구체적인 핵탄두 숫자 등은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부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이 결정할 내용이란 겁니다. 성김 대사는 오늘 이후로도 필리핀으로 복귀하지 않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서울에 남아 실무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북한과 미국의 접촉은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대로 뉴욕과 판문점 말고도 싱가포르에서는 평양의 주석궁 그리고 워싱턴의 백악관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로 연결하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네, 싱가포르엔 비서실장 격, 김정은의 비서실장 격인 김창선이 간 거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이 김창선 부장이 묵고 있는 호텔입니다. 오늘 아침 이곳 시간으로 9시 반쯤 호텔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 호텔 정문이 아니라 왼쪽에 위치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차량을 타고 빠져나왔습니다. 오전 9시쯤 김창선을 경호하는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고 지하 주차장에선 김창선의 전용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앉은 김창선 부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지만 취재진을 따돌리고 시내 모처로 향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 김창선 부장 오셨는데 좀 만나 뵈셨어요? 아니 그것도 네.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한 그런 게 없습니다. 말씀드릴 게 없고. 네, 그렇다면 미국 대표단 오늘 어땠습니까? 네, 미국 대표단도 오늘 오전 8시 반쯤 숙소를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취재진이 몰리면서 숙소 보안은 어제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The hotel is full due to the public event, so no one is allowed to go in. 북미 실무단 숙소 근처는 각국 취재진들로 붐볐습니다. I feel like it's almost like a spy operation. It's very difficult. So you have to end up, sitting in hotel lobbies, sitting in hotel bars. 이틀째 북미 접촉이 이어지면서 조만간 공개될 회담 장소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현지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이틀 뒤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도 논의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행동으로 옮기고 국제사회가 제재를 푼 이후에 할 일이긴 하지만 물꼬를 미리 터놓겠다는 겁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꿈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볼랍니다.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개성과 평양 방향이란 이정표가 있지만 실제로는 통일대교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새 길이 뚫립니다. 정부 관계자는 모레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서울 평양 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경의선과 동해산 도로 연결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입니다. 2020년 완공되는 수원 문산 고속도로에 개성 문산 사이를 잇는 고속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면 평양까지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북한의 개성 평양 고속도로도 새로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이와 함께 동해선 연결과 현대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원산엔 지금 수백 개의 리조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가 재개된다면 남측 관광객을 금강산뿐 아니라 원산까지 바로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대북 제재 해제 즉시 삽을 뜰 수 있게 우선 남북 간 공동 조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견제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핵 담판을 짓기 전에 중국과 관련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 사정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제3차 북중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He's going to go to China first for a third meeting, or that there would be a third meeting with Xi. So somewhere in China. This is a guy who's briefing the party, and he said he will go. He's expected in China before he goes to Singapore.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8일부터 중러 정상회담, 상하이 협력기구 일정에 돌입하는 만큼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확언할 단계는 아니지만 외교 전문가들도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He come to Beijing so frequently, maybe, and this is also for the purpose to show Mr. Trump that he has China's support. 중국을 배제한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에 민감해하는 중국을 달래고 북한의 핵무기 해외 반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ICBM의 해외로 이전과 관련해서 중국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의도와도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한국 땅에서 혈육을 찾았습니다. 6.25 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사촌형에게서 빛바랜 아버지 사진을 건네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서연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거실. 태영호 전 공사가 백발의 노인과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은 80대 노인 A씨는 6.25 전쟁 때 월남한 태전공사의 오촌 아저씨입니다. 태전공사는 남한에서 기적적으로 혈육을 만났다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두 사람을 이어준 건 이번 달 출간된 태전공사의 자서전이었습니다. 책을 사서 읽은 A씨가 태전공사가 오촌 친척이라고 생각돼 연락을 취해온 것입니다. 책에는 6.25 전쟁 때 월남한 친척 때문에 대학 교수였던 태전공사 아버지의 지위가 격하된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제가 왜 탈북하게 됐는지, 탈북할 때 제가 어떤 준비를 했으며 무엇을 생각했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태전공사는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땐 믿지 못했지만 월남 전날 아버지를 만난 시간과 장소를 묻자 저녁 개울가라고 답한 A씨의 답을 듣고 혈육임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극적인 상봉과 함께 값진 선물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탈북에 사진 한 장 챙겨오지 못했던 빛바랜 아버지 사진을 A씨 사진첩에서 발견한 겁니다. 어린 자신의 얼굴도 함께 담긴 사진을 받아든 태전공사는 A씨를 아는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네,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입니다. 뉴스 분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하태영 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뭔가요? 네, 내일 아침에 열릴 예정이죠. 네. 자, 이 김영철과 폼페이오의 뉴욕 담판을 키워드로 골라봤습니다. 자, 비핵화를 위한 사전 조치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 단독 취재한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얻고 싶은 리스트를 북한에 전달했거든요. 그렇죠. 자,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성김 대사가 판문점 회담에서 최선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네. 요구사항이죠. 자,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자, 테네시주에 있는 오크리지로 사전에 반출하라는 아주 강력한 내용입니다. 네. 자, 판문점 협상이 나흘간 이어질 정도로 아주 민감한 내용인데 결국 폼페이오와 김영철 담판에서 가닥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자,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만나집은 사실상의 미중
북미 정상회담 대리전 같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뉴욕에 도착합니다. 오늘 밤이 좀 지나면 될 건데 네.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게 좀 가닥이 잡힙니까? 네, 뭐 지금 한참 날아가고 있을 텐데 13시간 반의 비행 시간입니다. 네. 자, JFK죠. 존 F 케네디 뉴욕 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갈 곳은 바로 북한 대표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직행하게 되면요. 네. 자성남 대사죠. 자성남 대사를 통해서 판문점 협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네. 브리핑을 받을 거고 이동 시간 중에 평양에서 맞설 훈령을 숙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숙소죠. 숙소는 바로 이 북한 대표부에서 뭐 한 5분이면 내는 이런 밀레니엄 힐튼 유엔 플라자 호텔이 아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엔 본부에서 아주 지척에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자, 지금 맨하탄의 모습을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의 특사 자격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네. 이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영접도 하고 뭐 그런 겁니까? 네. 자, 영접 인사의 급에 따라서 바로 김영철에 대한 예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5월이었잖아요. 폼페이오 장관 방북 때는 김영철이 순환공항에 직접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뉴욕공항에서 폼페이오의 모습을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김영철이 도착하는 바로 그 시각, 폼페이오는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 때문인데요. 자, 두 사람의 첫 만남, 결국 내일 만찬장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이제 평양에서 베이징 나왔다 거기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워싱턴으로 직접 가서 만나면 되는데 왜 굳이 뉴욕까지 와서 한 4시간 차 타고 가야 되는 그 거리인데 네. 왜 폼페이오 장관을 움직이게 했는지 그건 네. 왜 그렇습니까? 네, 다시 그 유엔 본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유엔 대표부를 주목해야 되는데, 네. 자, 미국 내에 있는 유일한 북한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부분에 있어야만 자 실시간으로 평양에서 날아오는 훈령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회담할 수 있는 장소 역시 북한 대표부 그리고 유엔이라는 곳을 고려해서 회담장을 택한 것 같습니다. 자, 유엔이라는 건 사실은 북한에서 굉장히 뼈저린 곳입니다. 뭐 6.25 때도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유엔이 주도한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북한이 꽁꽁 묶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은요 지속적으로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할 경우 유엔 사령부 해체도 논의해야 하는데, 자, 유엔이 있는 뉴욕이 상징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북한과 유엔은 굉장히 오래된 악연을 갖고 있잖아요. 네. 자, 1950년 자 6.25 전쟁이 발생한 직후에 자 유엔은 북한의 대남 적대 행위가 평화를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유엔 16개국 참전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2006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쏘아 올린 다음에 그 이후에 무려 11번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한 곳 역시 바로 유엔이었습니다. 자,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네. 그렇지만요. 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네. 중국과 네.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장소라고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리포트처럼 일이 잘 풀린다면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 정말 가능한 겁니까? 네, 18년 만에 방북이잖아요. 최고위급. 네. 자, 이게 성공으로 가느냐 아니면 실패로 가느냐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북한 외교관들에게는요. 네. 통행금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통행금지다. 자, 뉴욕에 살고 있지만 네. 이 40km를 넘어가면 바로 미국 국무부의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자, 워싱턴은 뉴욕에서 370km 정도, 그러니까 차로 한 4시간, 비행기로는 1시간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네. 자, 이런 제한을 넘어서 김영철이 워싱턴으로 간다. 이 이야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얘기고요. 자,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대화에도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1시간의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극적으로 이겨냈다는 것인데 과연 그 소식이 들려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태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한진그룹 소식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이틀 만에 경찰에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조사 첫날 때에는 영상 증거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전혜정 기자, 오늘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명희 사장은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이곳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현재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경찰은 피해자들이 많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틀 만에 이 이사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우선 경찰은 피해자들 진술과 이 이사장의 주장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공사장 직원과 운전기사, 경비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소환에서 이 이사장은 영상이 공개된 호텔 공사장 폭행 건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른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본부 세관은 다음 달 4일 밀수 혐의 등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찰 말고도 교육부가 한진그룹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인하대학교에 편입할 때 부정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 때문입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1998년 미국의 2년제 대학을 다니다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해 졸업했습니다. 인하대 이사장은 조 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 당시 교육부는 조 사장이 2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 편입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편법 편입이라며 대학 관계자들에겐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조 사장의 편입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2학년을 다 수료했다고 학교에서는 판단한 겁니다. 최근 조 사장의 부정 편입 의혹이 다시 제기되자 교육부가 20년 만에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상황 조치되겠죠. 법률적인 걸 검토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죠. 하지만 당시 편입 관련 자료가 인하대 측에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번 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대 학생들은 뒤숭숭합니다. 인하대가 한진에서 벗어나서 다른 회사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육부는 조 사장의 부정 편입 의혹은 물론 인하대 편입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다음 달 4일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합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경력직 채용 시험을 통해 합격한 일부 소방관들이 가짜 경력을 내세웠다는 단독 보도를 지난달 전해드렸었는데요. 소방청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력을 속인 소방관이 130여 명에 달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당연히 해당 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짜 경력으로 응시하는 수험생. 일부 소방관들이 가짜 경력으로 채용됐다는 채널A 보도가 나가자 소방청은 한 달 넘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132명의 허위 경력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사설 구급업체 경력을 이용해 구급대원에 합격한 206명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 중 5명은 임용무효 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등 증빙 자료가 부실한 82명도 수사를 의뢰합니다. 신입 소방관 중에도 45명이 가짜 경력을 내세워 호봉산정에서 이득을 받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과다급여를 환수하고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운전, 건축, 통신 등 기술직 분야로 채용된 대상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가짜 경력 실태는 다양했습니다. 8달 동안 지방 구급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꾸미고 서울에서 소방관 시험 공부를 하기도 했고 통장에 월급 입금 내역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방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 제출 등 경력 채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도로에 쓰러졌다 구조된 60대 취객.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다짜고짜 구급대원의 뺨을 때립니다. 상처난 거면 저희가 그냥 소독해드리고 집으로 가셔도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기도 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졸지에 봉변당한 구급대원들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회의감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부모님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똑같은 주치의를 봤을 때도 마음이 쿵닥쿵닥거리고
지난 1일 전북 익산에서는 술 취한 남성에게 폭행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만 136건,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취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무관용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구급센터장을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가해자와 만남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업무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꼭 필요하다고. 옷에 부착할 수 있는 카메라를 지급하고 단순 주치자 이송은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개인 영상을 유포하는 등 인터넷이나 SNS로 이뤄지는 성범죄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물리적 성범죄 못지않게 규모도 켜졌고 내용도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들은 헤어나기 어려운 늪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림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좀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쾌락을 목적으로 그거를 구경하고 그 영상을 본 수만 명의 남자들이 눈으로 저를 강간한 거예요.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강간하는 기분을. 부모가 전화를 받아서 왜 전화했냐고 자기 자식 죽었다고. 자신만만했던 A씨의 삶은 순식간에 파탄났습니다. 가해자는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친구 노모씨. 무기는 노씨가 강제로 찍은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이었습니다. 늘 절 협박했었어요. 늘 옛날부터 자기가 뭐 자수를 하고 자살하려고 했다. 자기는 무조건 집행유예라고. 이 사람의 목적은 이거예요. 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 노 씨는 A 씨와 헤어지자마자 이 영상들을 인터넷에 뿌렸습니다. 노 씨는 경찰에 자수했지만 구속은 3주 뒤에야 이뤄졌고 그 사이에도 영상은 끊임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본인이 그 좀 유포한 영상이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게 좀 두려워서 자수를 했다고 그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왜 즉시 수사가 안 되고 조금 이게 기간이 좀 있었냐고. 형사도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되게 신속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A씨의 신상 정보까지 노출되는 바람에 A씨는 이름까지 바꿔야 했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쏠려서 제 눈에 핏줄이 터질 만큼 분노하고 제가 가장 행복할 때 내 남편한테 이걸 보낼 수도 있는 거고 5년 동안도 얼마나 공부를 해오겠어요. 그 안에서 늘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돼요. 20대 취업준비생 B씨는 얼마 전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 모르던 10대 때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 엉겹결에 찍힌 노출 사진이 음란 사이트에 퍼졌다는 것.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당황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얘기는 너한테 꼭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촬영자와 유포자가 명확해야 한다며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딸랑 그 링크랑 사진만 가지고는 접수가 어렵다. 경찰서에서는 뭐라도 나한테 절차라든지 이런 걸 알려줄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없고. 전체 성범죄의 3.6%에 불과했던 디지털 성범죄는 10년 만에 20%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는 전담 부서조차 없고 여성 청소년과와 사이버 수사팀이 부서 없이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그걸 잘 몰라요. 전문적인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수해서 어떻게 범인을 잡고 어떻게 IP를 추적을 해서 어떻게 사람을 잡아야 되느냐. 오히려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자 경찰관들 앞에서 커다란 PC 화면으로 본인의 사기 캡처를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라든지 그 증거물을 다시 돌려줘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도 또 재유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갖은 우여곡절 끝에 재판을 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68%는 벌금형만 받았고 실형은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좀 낮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피해자의 피해 감성까지는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좀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사설업체에 거액을 주고 스스로 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아도 반년, 길면 10년 걸린다는 지난한 작업입니다. 죽은 사람이 출연했다면 이제 유작이 되는 거야. 유작. 예, 더 인기가 더 생겨요. 이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죽었는데 그걸 유작이라 그러면서 더 막. 만약에 누가 뭐 자살했다. 리벤지 포르노로 아니면 뭐,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요. 호기심, 궁금증. 당국은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음란 사이트를 적극 차단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산 야동이란 음란물에 솔깃해하는 사회 분위기가 뿌리 뽑히지 않는 한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여성들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자기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자기 가족도 볼 수 있나요? 자기 친척이나 자기 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했으면 뭘 다 되죠. 남이니까 포기하는 거죠.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술에 잔뜩 취한 20대 남성이 고속도로를 7km나 거꾸로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고급 외제차로 공포의 역주행을 한 이 남성,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요. 늦은 퇴근을 하던 30대 가장이 희생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새벽 고속도로 끝차선에서 벤츠 한 대가 멈춰섭니다. 브레이크를 몇 번 밟더니 이번엔 갑자기 왔던 길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까지 내리는 캄캄한 고속도로. 역주행 차량을 발견한 운전자들은 깜짝 놀라며 차를 피합니다. 요란한 경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달리는 차들을 마주보며 내달립니다. 112 전에. 아찔한 역주행의 주인공은 27살 노모 씨였습니다. 광란의 질주는 7km나 이어졌고 결국 터널 안에서 택시를 들이받고서야 끝났습니다. 이 사고로 반도체 업체 직원인 38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고 늦게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가해자 노 씨는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벤츠 운전자는 고속도로 옆에 그 안전지대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기 올라가게 누워있고. 노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6%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살인운전 때문에 단란했던 가정이 비극을 맞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차에서 잠든 취객을 노려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상등을 켜놓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주로 절도 대상으로 삼았다는데요. 조영민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도로 위 차량으로 낯선 사람이 다가가더니 조수석 문을 엽니다. 뒤쪽에선 우산을 쓴 사람이 주변을 살핍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전력 질주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경찰은 경기 고양시 일산 일대에서 차량에 있던 금품을 훔친 이모 씨 등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다 차에서 잠든 취객을 노렸습니다. 이처럼 비상등을 켜놓은 채 조수석 등에 누워있으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50대인 이들은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차량 문을 열고 말을 시켜본 뒤 취객이 대답이 없으면 지갑과 휴대전화, 손목시계 등을 훔친 겁니다. 이들은 5차례에 걸쳐 2,500만 원가량의 금품을 훔쳤으며 경찰은 추가 범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구속됐습니다. 공무원과 유착 관계를 맺은 업체는 건축 허가가 빠르게 나와서 일명 허가방으로 불렸습니다. 사궁성근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울 중구청의 한 사무실에서 파란 상자를 끌고 나옵니다. 조사 결과 중구청 공무원들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특정 건축사무소 등과 유착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들은 건축 인허가를 받으러 온 민원인에게 건축 설계를 잘하는 곳이 있다며 업체를 소개해줬습니다. 민원인은 이들 업체와 계약을 했고 인허가는 일사천리로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6개 건축사무소로부터 3억 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뇌물을 건넨 건축사무소 앞입니다. 유착관계를 맺은 이 업체는 인허가가 쉽게 통과됐기 때문에 허가방이라고 불렸습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아내를 건축사무소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상납도 받아왔습니다. 해당 구청은 공무원들의 비리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은 내부 감사 부서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했을 텐데 그런 거를 좀 몰랐었어요. 경찰은 비리 공무원들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직 노조 간부 등이 연루된 대규모 취업 사기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전직 기아차 노조대의원 41살 소모 씨. 소 씨는 노조 경력과 기아차 광주공장 간부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취업시켜주겠다며 17명으로부터 4년간 5억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전직 노조 간부를 지낸 49살 황모 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9명에게 1인당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모두 19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조 간부 신분을 이용해 채용해 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경찰은 행방을 감춘 황 씨를 쫓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파견돼 근무하던 김 씨는 사내 하청업체에 취업시켜줄 것처럼 속여 39명에게 13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피해자들이 취업 안 되냐고 하면 안심시키다가 결국에 그렇게 안심 안 될 때는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다른 돈을 갖다 돌려주고 하는.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0명이 넘는다며 이 가운데 취업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004년과 2014년에도 직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취업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특별조사단이 찾아낸 문건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원이 재판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흥정하려 했다는 정황이 이 문건에는 담겨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맡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네, 법관들은 형사 고발을 놓고 찬반 갈등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특별조사단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도 대법원장의 말 한마디에 생각을 바꾼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 혼란 누가 수습해야 될까요? 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농단 양승태를 구속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재판거래 의혹 문건에 언급된 당사자들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 내란 음모 혐의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신들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재판 불복 움직임이 하루 종일 이어진 겁니다. 일선 판사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을 땐 신중해야 한다며 침착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최기상 부장판사는 헌정 유린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내부 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형사고발할지 의견을 나눈 겁니다. 모든 내외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생각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11일 전국 법관대표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불신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내일부터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벽보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그 안에 숨은 선거 전략을 황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과 거리두기를 하며 홀로 유세에 나섰던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 포스터에도 당을 최대한 배제하고 인물을 강조했지만 이번엔 달라졌습니다.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민주당 후보임을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아전사령관을 제가 자임을 했습니다. 박 시장에 맞선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나란히 바꾸자 서울을 들고 나왔습니다. 과거 활짝 웃어 보였던 김문수 한국당 후보는 이번엔 웃음기를 빼고 진중한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좀 딱딱하다는 그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인간적인 면을 좀 부각을 시키자. 지난 대선에서 양손을 번쩍 들고 있는 사진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던 안철수 후보. 변화하는 의지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논란도 만만치 않아 이번엔 파격 대신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서울시장 선거. 지난 1995년에는 정의로운 관료를 상징한 드라마 주인공 판관포청천이 등장했고 2000년 이후에는 IMF 여파로 후보들은 경제 지도자를 강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주로 찍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각 후보들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내일부터 13일간의 총력전에 나설 후보들.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는 이제 끝이라고 밝혀 양보 없는 3파전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사정을 파고듭니다. 내 삶이 나빠졌다면 2번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재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평화의 봄이 오는 길목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단단히 지켜내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우군이 돼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만화 은하철도 999를 패러디한 평화철도 111 유세단으로 전국 유세에 돌입해 평화 무드를 적극 선거에 활용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프레임으로 맞섰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안보 이슈가 별다른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자 민생 파탄 심판론으로 공약 지점을 바꿨습니다. 정말 내 삶이 나빠지고 힘들어졌다면 2번을 찍어야만이 세상이 바뀝니다. 민주당은 PK 지역을 최대 승부처로 꼽았고 한국당은 텃밭인 TK와 안희정 변수로 흔들리는 충청 표심을 파고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망가진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섰고 민주평화당은 GM 공장이 폐쇄된 전북 군산을 찾아 호남 공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어벤져스 3에 이어 데드풀 2까지 연이어 나온 할리우드 대작들이 극장가를 점령했었죠. 하지만 최근 개봉한 영화 독전이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개봉 일주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인기 비결을 이다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아시아 최대 마약 조직의 보스를 쫓는 마약수사대 팀장 원호. 잡으러 가자, 이 선생. 버림받은 전직 마약 조직원 락과 손을 잡고 조직 소탕을 위한 북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범죄 액션 영화 독전이 개봉 일주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와 현실을 넘나든 배우들의 열연이 관객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조진웅 배우가 김주혁 씨 역할 분장을 하고 왔을 때 그때 좀 소름이 돋았어요. 김주혁이는 역시 배우구나 싶었어요. 깨끗한 그런 이미지하고 또 영화 내용에서는 완전 다른 이미지. 한 영화를 여러 차례 관람하는 N차 관람객들도 상당수입니다.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다양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배우들 스스로도 상대 배우의 연기에 혀를 내둘렀을 정도입니다. 매번 그 게임의 끝판왕과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들과 호흡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너지를 느끼고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감정이 주고받는 그런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볼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도 있으시지 않을까. 교통사고로 사상을 쓴 배우 김주혁 씨의 유작이기도 한 독전의 흥행 질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아시아 최대 도로사이클 축제 뚜르드 코리아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하루 200km씩 달리는 지옥의 레이스인데요.
지난해 깜짝 우승의 주인공 민경호가 2연패에 도전합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도로 사이클 200대가 폭풍 질주를 시작합니다. 군산에서 천안으로 향하는 184.6km의 긴 여정. 가파른 산길을 만나도 페달은 힘차게 돌아갑니다. 여수에서 서울까지 국토를 종단했던 지난 대회와 달리 올해는 강원도 정선으로 향하는 803km 한반도 횡단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해발 800m가 넘는 고개가 즐비해서 지난해 챔피언 민경호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아침부터 군산 외곽도로를 달리며 일찌감치 몸을 풀었습니다. 가장 큰 승부처는 이제 3구 구간이 되겠죠. 해발 고도가 이제 이번 투르 드 코리아에서 제일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 종합 순위권 선수들의 좀 싸움이 치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비구비 칠갑산을 지나자 선수들이 기다리던 풍경이 보입니다. 구간마다 한 곳뿐인 보급 지점에서 콜라나 고열량 식품으로 떨어진 체력과 수분을 보충합니다. 1구간 1위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최형민이 차지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한번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쳐보자 하고 쳤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우승은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분도 너무 좋고. 열정의 자전거 행렬은 내일 백두대간을 넘어 경북 영주로 향합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동아국제금융포럼이 오늘 열렸습니다. 행동경제를 다룬 넛지 이론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기조연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조현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 행동경제를 다룬 세계적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입니다. 세일러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행동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2018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Understanding a bit about human nature can help us devise better public policy decisions, nudge for the benefit of mankind. 연설 뒤 채널A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정책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세금 감면 혜택에 넛지 이론을 적용하면 한 번에 큰 돈을 주면 사람들은 저축을 해 경제 흐름 속도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 개입에 대해서는 투명한 공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I will say that transparency is a tool that governments could use more. 국내 최고 경제 전문가들의 특강과 사례 발표, 토론으로 하루 종일 진행된 오늘 포럼은 채널A와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국내 주요 금융사 대표, 학계 전문가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오늘 남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면서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비가 그치고 적당히 선선해서 산책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내일은 뜨거운 햇볕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고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구가 27도, 광주가 26도로 예상되는데요.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오전에는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6월의 첫날인 모레는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워지면서 식중독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요. 주방 위생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청동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